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집은 낯설 만큼 조용하고 차가웠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째깍거릴 뿐 남편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도 나지막한 기침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지난 세월의 온기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도려낸 것처럼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듯 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응시했습니다. 시선은 남편이 생전에 늘 앉아 신문을 읽거나 바둑을 두던 낡은 탁자에 머물렀어요. 탁자 위에는 먼지 쌓인 바둑판과 남편이 쓰던 돋보기가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에는 이 집에서 남은 여생을 저와 함께 보내려 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의 땀과 노력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 첫걸음을 뗀 곳도 재롱을 부리던 곳도 남편과 제가 매일 밤 소곤거렸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죠. 저희 가족의 역사가 새겨진 그야말로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내 앉고 탁자에 놓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미지근한 찻잔의 온기가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여줄 리는 없었죠. 이제 혼자서라도 잘 살아야지.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 다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덮어두었던 오랜 균열이 남편이라는 마지막 기둥이 사라지자마자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치 오래된 둑이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 거대한 폭포를 만들어내듯 우리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며칠 되지 않아 애들이 갑자기 가족회의를 하자더군요. 조문객의 냄새가 아직 집안에 맴돌고 곳곳에 남은 남편의 흔적이 저를 아프게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사람은 자식들 뿐이겠구나. 그들이 제 손을 잡아주고 남편 없는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올랐죠. 저는 마지막 가족이라는 희망을 품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실에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큰딸, 작은아들, 며느리.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기대했던 위로나 슬픔은 없었고 오직 무표정하고 정리된 말투만이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뼈아픈 고요함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엄마, 이 집 아빠 명의죠? 이젠 우리 몫이에요. 상속 문제도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 혼자 살기엔 이 집 너무 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몫이라니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크다니 그 말의 속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 남편이 죽자마자 그들이 저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큰딸은 말을 마친 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며느리가 비웃는 듯한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도요. 솔직히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이제 우리도 독립하고 싶어요. 참았다는 그 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편 병간호할 때도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잠 못 자던 수십 년간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며 새벽을 맞고 남편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내 감정은 늘 후순이었고 그저 가족이 행복하다면 저 또한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헌신과 희생은 제 삶의 전부이자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는 고작 참아야 할 불편한 존재라니. 제가 그들에게 짐이었다니. 지난 세월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저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건조하고 제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다 가져라. 나는 나간다. 제 말이 끝나자 자식들의 얼굴에 작은 안도와 함께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힐끗 쳐다보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들의 그 표정을 보고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구나. 나의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그들의 눈빛이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헌신이 마치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연극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머무를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랬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보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갈게. 당신 없는 이 집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는 것 같아.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 이미 메말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사진,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겨우 몇 벌의 옷. 그게 전부였습니다. 살림 하나, 그릇 하나 챙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나는 곳에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것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의 전부였던 이 집의 모든 물건들이 한순간에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냉장고, 밥솥, 찻잔 세트, 남편의 낡은 서재에 꽂혀있던 수많은 책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제 삶의 허무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곳에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것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둡다는 그 시간,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발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누군가 제 뒤통수를 부르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이 가족에게서 저는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평생을 바친 집에서 저는 한 줌의 미련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고 저는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도심의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망자처럼.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고 또 갈아탔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점점 익숙한 도심의 빌딩 숲에서 넓고 흐릿한 건물들, 그리고 언덕 위의 작은 주택들로 바뀌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존재감이 사라지고 아무도 저를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는데 저만 홀로 멈춰 서서 고통받는 듯 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섬이 된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겨우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골목, 습하고 어두운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월세는 엄두도 나지 않아 남편이 남긴 퇴직금 일부로 작은 전세방을 구했습니다. 퇴직금이라 한들 큰 돈은 아니었기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낡은 건물 외벽에는 오래된 광고지와 낙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녹슨 철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저의 처량한 신세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싸늘하고 습한 공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벗겨져 있었고 장판은 습기 때문인지 울퉁불퉁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창문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햇빛도 바람도 쉬이 들어오지 않을 듯한 방. 그곳이 이제 제 집이었습니다. 창문 아래로는 도로가 보였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햇빛은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저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 저는 다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운 사람도 서운한 사람도 모두 다 멀어져 버린 이 방 안에서 저는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도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도 이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절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밥솥에 타는 냄새, 화장실에서 튀어나오는 바퀴벌레, 장판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 천장에 맺힌 물방울.
이 모든 낯설고 불편한 현실들이 제가 이제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붙잡았습니다. 시장 청소, 도시락 배달, 지하철역 계단에서 쓰레기 줍기. 몸은 고되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그리워 울며 밤을 지새운 날도 있었지만 내일 아침 일을 위해 억지로 눈을 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옛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들도 이제는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낡은 거울에 비친 저의 초췌한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말은 나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 저 자신을 외면하거나 남에게 의지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비로소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지하 방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저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저만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 그곳이 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창문 아래로는 도로가 보였고 햇빛은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들지 않았죠. 습하고 어두컴컴한 공간은 제 마음처럼 텅 비어 있었고 낡은 벽지와 구겨진 장판은 제가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곳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체감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밥솥에 타는 냄새, 화장실에서 튀어나오는 바퀴벌레, 장판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 천장에 맺힌 물방울, 이 모든 낯설고 불편한 현실들이 제가 이제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일깨워 주었죠. 밤마다 남편의 빈자리가 사무치게 그리웠고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이 꿈속까지 따라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 하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다짐만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으로는 반지하 전세방을 구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처음에는 동네 시장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 쭈그려 앉아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생각보다 고되었지만 땀 흘려 일하고 나면 잠시나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고 있을 때 문득 예전에 제가 입던 옷들이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외출할 때 입었던 고운 한복, 아이들 졸업식에 입었던 양장. 그 화려했던 옷들이 지금의 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는 낡은 빗자루가 마치 저의 추락한 삶을 상징하는 듯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의 손에 들린 빗자루는 저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도구였으니까요. 어느 날 시장 골목을 청소하다가 버려진 낡은 손수레를 발견했습니다. 녹이 슬고 바퀴가 삐걱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버려진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새로운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수레를 끌고 다니며 폐지나 고무를 줍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동정 어린 시선, 혹은 불쌍하다는 듯한 멸시 어린 시선들. 어떤 날은 젊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저를 손가락질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시선과 소리들은 제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지만 저는 그런 시선에 연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폐지 한 장, 고물 한 조각이 모여 저의 한 끼 식사가 되고 생활비가 되었으니까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고통이었지만 저는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오히려 폐지를 주우며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고 사람들의 버려진 물건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일은 저에게 작은 보람을 주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낡은 그림책, 누군가 읽다 버린 신문 기사 속에서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했고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술에 가득 폐지를 싣고 고물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제 손으로 직접 삶을 일구어 나간다는 작은 성취감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칙칙했던 반지하 방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만의 공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겨난 곳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방에 사는 젊은 청년 민수였습니다. 그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말수가 적고 늘 피곤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모른 척하며 지냈지만 제가 폐지 수레를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본 민수가 어느 날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폐지 필요하시면 제가 좀 모아드릴까? 제가 버릴 것도 많아서요. 박스 같은 거요. 그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무관심한 시선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아닌 진심 어린 연민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자신이 버릴 박스나 종이들을 제 방 앞에 조용히 놓아두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 따뜻한 찌개를 끓여주거나 명절에 이웃에게 받은 떡을 나눠주며 작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반지하 방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 버림받은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도 따뜻하고 진정한 관계였습니다. 민수의 존재는 저에게 외로운 반지하 생활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제 손으로 벌어 생활하고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저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방은 더 이상 저에게 낯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아있는 증거이자 저를 지켜주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불쑥 찾아오는 외로움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휴일에는 그 외로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TV 속 풍경을 볼 때면 제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 저는 홀로 좁은 방에서 차가운 밥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그 어떤 노동보다도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감기에 걸려 알아 누웠을 때였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열이 펄펄 끓는데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밤새워 저를 간호해 주었는데 따뜻한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고 죽을 끓여주며 걱정해 주었는데 아이들은 제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와 걱정해주고 약을 챙겨주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솔직히 엄마랑 같이 살면서 눈치 보는 것도 지쳤어요. 이제 따로 사세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의 말투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불편하고 짐 같은 존재였을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했던 이들이 저를 한순간에 내팽개쳤다는 사실이 다시금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져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이 없는 울음은 더욱 서러웠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혀 제 마음속 깊이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고 오히려 덧나고 곪아가는 듯 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그 어떤 상처보다 깊고 지독했습니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저는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숨만 쉬는 삶이 아니라 저만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젊은 시절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책 한 권 읽을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서관에 들어섰습니다. 새 책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향기가 저를 감쌌고 잊고 있었던 지적 호기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책꽂이 사이를 헤매며 책들을 탐색했습니다. 저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설책을 읽으며 현실을 잊으려 했지만 점차 다양한 분야의 책에 손이 갔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책 그리고 자서전 같은 인생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책을 통해 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고통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현명한 조언자처럼 저의 길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글쓰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난 것이죠. 제 안에 쌓인 수많은 감정들과 경험들을 어딘가에 토해내고 싶다는 갈증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컴퓨터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나이든 저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 마우스 잡는 법부터 키보드 자판을 외우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칠판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일 때는 앞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양해를 구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강사에게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때로는 답답함에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저는 끝까지 해내고 싶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은 어색했지만 제 안에 쌓인 수많은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고 싶다는 열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글쓰기는 저에게 치유의 과정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시작이 10년 뒤에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일하고 저 자신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시장 청소와 폐지 줍는 일은 여전히 계속했지만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제 일을 했습니다.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 글쓰기로 일기를 쓰고 제 삶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면서 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좁았던 반지하 방은 제가 직접 꾸민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고 민수를 비롯한 이웃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했던 제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늦은 오후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0년 전 저를 매정하게 내쫓았던 큰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번듯했던 모습과는 달리 초라한 행색으로 제 집 현관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옷차림에 풀죽은 어깨, 그리고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당당한 큰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어린아이 둘이 겁에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제 손주들이었죠. 엄마 제발 도와줘. 딸의 목소리는 10년 전 그 차갑고 단호했던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원하는 듯한 흐느낌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벽길을 나설 때 그들은 저를 붙잡기는커녕 안도하는 표정으로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 후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도대체 무슨 염치로 저를 찾아온 것일까? 제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폐지가 가득 담긴 수레를 놓치지 않으려 힘없이 쥐고 있는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기서 뭐해? 여긴 너희가 버린 늙은이 집이야. 너희가 알 필요 없는 곳이야. 엄마 제발 남편 사업 망했어. 사기당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 애들까지 데리고 갈 곳이 없어. 갈 데가 정말 여기밖에 없어 엄마. 딸은 말없이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무릎으로 땅에 닿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키워온 딸이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키우고 사랑했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가장 깊이 절망에 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잘못했어 엄마 정말 잘못했어. 그때 진짜 눈이 뒤집혔었어. 아빠 명예 집 때문에 내가 미쳤었나 봐. 엄마 제발 용서해줘.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하고 있어. 딸의 절규에도 제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눈이 뒤집혔었다는 그 말은 그들이 저를 단순히 집의 일부로 혹은 짐으로 여겼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참았다는 말과 함께 제 가슴 속에 박혔던 비수 같은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내쳐졌던 그날 밤의 고통이 다시금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한편으로는 연민이라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저는 상관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줄 의무가 있다는 듯이.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현관 앞에 웅크리고 있는 큰딸과 손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와 딸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딸 사이에 차가운 공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민수의 존재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의 시선조차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굳게 닫혔던 현관문을 열고 딸과 손주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제 좁은 반지하 방은 세 사람의 등장으로 갑자기 비좁아졌습니다. 손주들은 낯선 환경과 엄마의 불안한 모습에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니 제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딸은 흐느끼는 와중에도 제 방을 힐끗거렸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소박한 살림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화려했던 집을 떠올리며 이 비좁은 공간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 방은 저의 노력과 피땀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배고프지? 밥이라도 먹어라. 저는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냉장고에 있던 김치와 콩나물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 집을 나올 때 저는 밥솥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밥을 짓고 제 힘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딸과 손주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허기진 모습은 제가 겪었던 지난날의 고통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10년 전 제가 겪었던 절망과 배고픔을 맛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통쾌함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좁은 방에 세 식구가 함께 잠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깔아주고 저 자신은 벽에 기대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제가 그 집을 떠나며 밤을 지새웠던 것처럼 그때의 추위와 외로움이 다시금 저를 감쌌습니다. 딸이 흐느끼며 잠꼬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악몽을 꾸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힘든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들끓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가족이란 이름으로 제일 먼저 칼을 꽂은 게 자식이었어요. 이 문장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할까요? 제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가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지우고 저만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다시 제 삶에 나타나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렸어. 철이 없었어. 어렸어? 철이 없었어? 40대 중반의 딸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철이 없었던 게 아니지. 너희는 그저 너희 욕심을 채웠을 뿐이야.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편했으면 남편 죽자마자 나를 내쫓았겠니.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모든 게 혼란스러웠고 집 문제도 너무 복잡했고 그래서 용서해줘 엄마. 딸은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 탓을 하려는 모습에 저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에게 지난 10년간의 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폐지를 줍고 시장에서 청소하고 좁은 반지하 방에서 홀로 지내며 겪었던 고통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은 이미 메말라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딸과의 대화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고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손주들은 옆에서 엄마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복수심과 연민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에게 직접적인 용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자신에게 주는 기회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아가는 대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 이 방은 좁지만 당분간 너희가 머물 곳은 된다. 하지만 너희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너희도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비쳤습니다. 그날부터 딸은 저와 함께 폐지를 줍고 시장 청소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손주들은 제 곁에서 밝게 웃으며 뛰놀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조금씩 이 좁은 반지하 방을 채워나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불쑥 튀어나와 저를 괴롭히기도 했고 딸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긴 과정이며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 손주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반지하 방에서 저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가족이란 이름으로 제일 먼저 칼을 꽂은 게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과의 재회를 통해 저는 제 삶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이 아닌 희망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 다 용서하지 마세요. 당신 마음에도 피가 흐릅니다.